자, 지금 한국의 2030이 어려운데요. 이게 한국의 2030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2030도 똑같이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세계적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세계적으로 왜 2030이 이런 상태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대답을 내야 2030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금 지원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세계적 문제다. 지금 미국도 치솟는 집값에 2030 한숨, 집고민에 결혼 출산 미룬다. 미국 젊은 층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결혼식도 미루고 임신도 미루고 집 살 돈도 부족하다라고 하며 27살 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석 달째 집을 찾고 있는데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30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알아봤지만 쉽지가 않았다는 것. 이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시카고인데요. 그런데 평수는 좁히고 궤로 범위를 넓혀도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한 두 사람은 집 사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보류했다고 하고 롱아일랜드에 사는 35살짜리 한 남성은 최근 배우자와 살 집을 구하다가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끌고 모아 50만 달러, 5억 6,500만 원을 마련했지만 나 같은 젊은 부부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없다라는데 참 절망을 느낀다 했어요. 미국에 보통 이 2억 3억이었습니다. 집값이요. 그래서 약간 도심에서 교외로 나가면 2억 3억이면 이렇게 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3억 4천만 원 또 5억 6,500만 원을 가지고 각각 시카고 교외와 롱아일랜드에서도 집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2030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8,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집값에 신음을 하는데 코로나로 학자금 부채도 못 갚고 있고 실업 등으로 경제적 취약한 계층도 많습니다. 미국의 대학 나온 사람 중에 평균 대학교 학자금 부채가 5천만 원쯤 된다. 그래 그걸 갚기 위해서 이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부딪히면서 결혼 출산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이 부자들이 도심을 떠나 교외에 쾌적한 중대형 단독주택 선호를 하게 되면서 이 처음으로 집을 갖다가 이제 가지는 사람을 위한 스타트홈이라는 아마 이제 조그만한 단독주택 이런 것들 공급이 줄어들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스타트홈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기준으로 130평방미터 그러면 39평 한국에서 이 정도 되면 큰 집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공간을 다 크게 쓰니까 이런 조그만한 소형 단독주택을 보통 결혼할 때 중산층 자녀들이 첫 집으로 택하는데 이게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스타트홈 중위 가격이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1분기 기준이요. 올해는 미국 집값이 지금 15% 평균 올랐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타트홈이라는 게 미국에서 2억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로 되고 올해는 더 올라서 이제 3억에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의 반공영인 주택담보대출회사 프레디 맥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 공급 부족이 5년째 심화되어서 특히 소형주택은 50년 사이 최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생애 첫 집 마련 시기가 점점 늦어져서 자산 양극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첫 주택 구매가 30세 2010년에는요. 지난해는 33세로 늘어났고 25세에서 34세 정도의 첫 주택을 마련한 사람은 60세 초반까지 부동산 자산
중위값을 이렇게 확보했지만은 35세에서 40세 늦게 집을 마련한 사람은 중위값보다 72,000달러가 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집의 가치도 과거에 일찍 결혼하고 집이 쌀 때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세종시의 공무원 특공 로또, 그러니까 특별 공급한 로또가 한 채당 5억의 시세 차익을 그다 줬다. 지금 세종시 천도롱까지 넣으면서 경실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종시 특공 26,000 가구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니까 한마디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공무원 한 명당한테 불로소득이 한 채당 5억 이상 돌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억대 이렇게 받은 게 지금 8억대가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격 역시 1억 2천에서 3억 4천으로 3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평균 시세가 가구당 8억 2천만 원으로 올라서 분양가 대비 2.6배가 상승했고 집값 상승으로 한 채당 5억 1천만 원에 26,000 가구의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집의 지금 전체 상승 가격은 13조 2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 대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 불로소득으로 갔고 특공 아파트 가격은 현 정권에서 대부분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32%, 조사 대상 127개 단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3억 9천의 분양인 게 14억 3천만 원으로 10억 4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 아파트 11만 가구가 50조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고 주변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이 공무원이 특공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이 특공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걸 특별 공급을 받아서 이 정도 자산을 축적했다면 다른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해야지. 자, 저거들은 그렇게 벌어먹고 이제 평생을 여기 이제 퇴직금에다가 안정적인 월급에다가 다 받아 챙기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 되겠느냐. 자, 국민들은 한번 봅시다. 대출 풀어준다지만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3채 중에 한 채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1월 26만 가구에서 6월 18만 가구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6억 이하 서울 시내 아파트가요 20.2%에서 14.4%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도 다 올라가고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6억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절반이 넘던 곳이 도봉, 금천, 중랑, 노원구였는데 이제 도봉구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만 하더라도 6억 이하 아파트가 수두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비싼데 여기에 대출을 풀어주면 뭐 합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5억 7,500만 원에 팔렸던 도봉구 주공 아파트가 지난 3월에 6억 이상에 거래되고 6억 이하 아파트는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제공되는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 론이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등이 적용되는 중저가 주택이라고 하지만은 이 주택이 없는데 이런 거를 해주면 뭐하냐는 겁니다. 자, 거리두기를 가지고요 정권이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서대문구 한 점포에 10년 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재료비, 인건비 상승도 힘들지만
코로나로 그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어서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 후 좋은 가게가 입점되어 신촌 거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완화를 한다 해서 기대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면서 거의 절망을 느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3세 노모가 나와서 종업원 대신 일한다고도 하고 있고, 자 이제 끝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거리두기를 이제 포기하길 바랍니다. 정권이요. 그리고 국민 각자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손 씻기나 개인 보건을 갖다가 강화하도록 하고요. 정권이 백신의 제한성도 인정하고 이제 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회나 이 거리두기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좀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중환자, 사망자 관리에 매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요, 결국 정권이 코로나 긴장감을 조성하고 코로나 수치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듯한 모범 방역국 쇼를 하고 이제 또 백신으로 집단 면역 쇼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당연히 정권에 부담이 될 집회 이런 것도 통제하는 소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난 이제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정권이요, 옵티머스 관리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해서 금감원의 실무지만 중징계해서요, 금감원이 검사를 태만히 해서 펀드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횡령 확인 후 검사도 안 하고 민원도 묵살했다. 그래서 금감원과 예탁원에 금감원 수석 조사역 2명, 예탁 결제원 직원 1명만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검사에 태만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검사에 나섰지만 펀드 자산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점을 확인하고도 시정 조치를 유예할 것을 건의하는 지금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1조 원대 펀드 사기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측의 말만 믿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옵티머스 설명만 듣고 덮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금감원 상층부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렇게 처신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 민원 또 접수하고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를 검찰하고 자치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횡령도 확인했지만은 수사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징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금감원 전 원장 윤석헌과 원성년 전 자본시장 부원장 등이 고위직은 다 빠져버렸고 꼬리 자르기 감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융회사만 책임을 전가해서 금융회사는 이런 이 사태에 대해서 100%부터 한 55%까지 각 금융사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는 금감원사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펀드에 대해서 라임에 대해서 100% 반환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고는 정치권과 결탁된 이놈들이 치고 그 사고가 크게 확대되고 돈 빼먹지 않도록 감사를 해야 될 건데 그걸 금감원에서 소홀히 하고, 또 금감원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펀드를 팔았던 금융사들 보고 배상을 해주라고 하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금감원의 실무자들만 지금 중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서울 머니쇼라는 데 다녀간 참관객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코인에 관해서요. MZ세대 절반이 코인에 투자하고 노후 자금 틀어 코인 투자한 50대가 전전긍긍인데 코인 수익률로 보면 한 60%쯤 되는 사람이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투자 비율을 보면 20, 30대가 50%, 40대가 38%, 50대가 31%고 1000만원 이상 코인을 투자 비중을 보면 66%가 50대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15%는 투자금이 반토막 수준이 됐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 머니쇼라는 데 다녀간 사람들을 보면 이것들은 좀 빠꾸미에 속하는 사람이죠. 보편적인 이 코인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코인 투자액이 정부가 설정한 100만원대가 아니라 1000만원대가 50대에서 66%라는 거. 이거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0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런 단초가 여기서 나옵니다.